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목숨을 잃습니다. 이해에 다산이 태어나죠.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말과 다산이 강조한 청렴이 큰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만 권력의 소유와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본은 같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각지를 옮겨 다니며 지방관리의 덕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다산은 개혁정치에 뜻을 두게 됩니다.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답게 정치, 경제, 지리, 문학, 철학, 의학, 교육학, 군사학 등 거의 모든 학문에 걸쳐서 방대한 양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강진에 유배된 18년이 그에게는 한탄의 시간이 아니라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유배가 풀려서 마제 고향집으로 돌아와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18년도 그에게는 학문을 집대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산의 저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다산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죠?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다산의 유배 18년, 해배 18년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18, 18, 18 욕 같긴 하지만 다산에게는 18, 18, 18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18, 18, 18이에요. 예, 왜 18, 18, 18이냐면 다산 선생이 정조하고 만났던 생활이 18년. 네. 사환기가 18년이었다는 거죠. 유배가 18년. 그리고 돌아가서 해배가 돌아가신 날까지 18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18년 집권. 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18년 뒤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18대 대통령이 됐어요. 18, 18, 18인데 인생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같은 숫자인데도 참 의미는 많이 다르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게 이런 그 18, 18, 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관님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민심서 서문을 예, 우리가 예.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석사 과정 시절에 네. 목민심서를 전체 다 읽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어요. 아. 저희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이제 목민심서반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예. 9명이 그때 신입회원 학습반이었는데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신입회원으로 예. 한국역사연구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목민심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부상으로다가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연구회에서 예.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 책이 있었는데 예. 이 책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저희 학습반에 20만 원 돈을 줘가지고 저희가 다산생가에 갔었어요. 그 겨울에. 그래서 다산이 예. 그 겨울에 과거에 겨울에 이 한강을 건너서 예. 천지남으로 주어사로 공부하러 가던 그 강학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제가 눈이 엄청나게 내리던 그 순간에 네. 한강 위를 걸어서 반쯤 걸어가서 술이 잔뜩 큰일 취해가지고 납니다, 거기. 예, 그러다가 뻗뜩 정신이 차려서 이제 돌아왔었죠. 그때 이제 다시 가서 목민심서 서문을 다시 읽었어요, 저희가. 다시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목민관은 무릇 자기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민관은 많은 백성들이 꼭 당신이 목민관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때, 그러니까 만 백성들의 어떤 추대를 받아서 목민관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목민심서 서문이었어요. 지금의 그 지방자치의 강령으로 삼아도 나쁘지 않을. 당연히 강령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들 혹은 뭐 광역자치단체의 도지사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목민심서 서문에 나오듯이 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아서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슬픕니다. 아이 참.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다산 평전에도 그런 내용은 이제 여러 내용이 지금 실려 있죠. 어쨌든 다산 이야기를 좀 이제 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어제 다산 선생이 이렇게 훌륭한 그 목민관이 될 수 있었던 내용들,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일표이설을 저술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뭐냐? 이제 어제 그런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정재원 선생의 근무지를 따라다니면서 현실을 목도한 것들, 또 아버지의 어떤 바른 행정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았던 것이 힘이 아니었느냐? 이건 너무나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다산 선생 역시도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암행어사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산 선생이 이제 굉장히 국왕의 총애를 받아 있다가 아버지 정재원 선생이 이제 1792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조가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다산으로 하여금 화성을 설계하게 하죠. 그래서 다산 선생이 1792년 12월에 이제 상중에서 고향 마제에서 정조를 위해서 또 조선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화성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다시 정조에게로 가게 됐고 정조가 어제 성화주략이다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794년에 이제 3년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정약용에게 정조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를 하죠. 그 임무가 바로 경기 북부지방의 암행어사입니다. 당시에 경기 북부지방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주로 연천, 뭐 상령, 뭐 이 일대, 오늘날 이제 동두천, 연천, 또 파주, 뭐 이 일대가 적성은 당시 독립된 현이었는데 지금 이제 파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지역을 갔다 오면서 다산 선생이 크게 두 가지의 상소를 올립니다. 하나가 뭐냐, 잘하는 수령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더 큰 고을을 다스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전을 시켜주는 그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또 하나가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전임 수령들의 비리를 그대로 까발려 버립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자리를 잡아줬던 직관 김양직, 또 정조의 충실한 어의, 강명길,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정조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고을 수령으로 차마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조에겐 특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 주었죠. 그런데 이들이 탐관오리 짓을 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다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적인 아름다움이거든요. 청렴.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공적인 이익,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가 청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청렴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국왕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정조에게 보고서를 깔끔하게 올렸죠. 이들을 파직시키고 이들에게 죄과를 물어야 한다. 정조가 어땠겠습니까? 파직 안 하고 못 빼겠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과를 물었죠. 당시 경기도 관찰소였던 소용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의 비리 역시 그 사람도 또 그래갖고 계속 괴롭히고 그러던 사람 말도 못하게 괴롭혔죠. 다산이 끝내 유배를 가게 됐고 또 유배 간 지 3년 만에 사실은 정순왕후가 해배를 명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바로 명했던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다산이 죄가 없으니까 좀 이따 뭐 천주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서학 신자가 당시에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랬던 다산이 계속 유배를 가게 됐던 것은 이제 소용보 때문이었고 또 그 뒤에 10년째 됐을 때도 해배가 거의 떨어졌었는데 그걸 막은 것도 소용보였고 또 해배돼서 돌아와서 중앙 관료들이 다산의 경륜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를 불러들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은 것이 소용보였죠. 어쨌든 소용보라고 하는 인물과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은 극과 극의 인물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거꾸로 다산의 강직함, 청렴 결백 이런 것이 다산의 인생을 그렇게 불우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후대를 위해서는 뭐. 그럼요. 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씨앗이다. 뭐 이게 인생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참. 왜 이렇게 그냥 참하고 웃기만 하십니까? 아니 그냥 농담 삼아서 여기다 대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려다가 참았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다산이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학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산이 이제 서학을 믿게 됐던 것은 이른 나이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23살 때였어요. 23살 때. 예. 23살 때 이제 자기 큰형수, 이제 정약현의 아내였던 큰형수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때 큰형수의 이제 동생이 그 유명한 광암 이벽이었죠. 이벽 선생이 찾아와서 이제 두미엽,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이제 팔당댐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천주시리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천주시리를 통해서 이제 서학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다산 선생이 그 서학에 깊게 경도됐던 것은 크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였느냐? 바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평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까지는 그 서학이 제사를 인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어떤 동방정교의 핵심은 십자가를 인정하면 그 나라의 모든 전통의 문물 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동양에서의 제일 핵심이 이제 조상 숭배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예수의 동방정교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회를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면서 이제 동양에 있어서 중국이라든가 조선 이 나라에게 조상 숭배를 이제 금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조선에 그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제 1790년이었습니다. 이제 정조가 즉위한 지 14년 되는 해였는데 그때 이제 윤유일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교황님에 의해서
복자로 시복이 된 인물입니다. 윤유일은. 윤유일은 이제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이제 정약용 선생의 셋째 형이었던 정약종과 함께 주문모 신부를 이제 이렇게 미립국 시켰던 장본인이 이제 윤유일이었고요. 그래서 윤유일이 이제 주문모 신부가 어딨느냐 이야기를 해라. 그러다 입을 꾹 다물고 온갖 고문을 받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윤유일이었죠. 어쨌든 윤유일이 이제 북경에 동지 사행단으로 이제 가서 이제 비밀리에 간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가긴 했지만 속으로 이제 이 조상숭배가 금지된지 안 금지됐는지 이제 서학 신자로서 확인하러 갔다가 와서 이제 조상숭배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당시에 천주교인들에게 전해줬죠. 그래서 다산은 바로 배교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산의 둘째 형이었던 정약전도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그렇게 되면은 다산 입장에서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적 개념으로 접근했다고도 봐도 되겠어요. 종교로 접근했던 건 이제 거의 아니었죠. 물론 이제 이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동부승지를 사직하는 상소의 내용 보게 되면 자기가 젊은 날에 그런 천주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 뒤에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평등의 개념 속에서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실학의 정신 속에서 일종의 이제 사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상의 개념으로서 이 천주학을 이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기계 문명론과 서교, 서양 종교론이거든요. 다산은 이미 서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했던 인물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서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것이었죠. 자연스럽겠어요. 그럼요.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혁명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선배님하고 사실은 대포 한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떤 유명한 시인의 이야기라는데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이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기도 했었는데 다산이 생각했을 때 당시에 뭐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사상을 꿈꾸는 것은 젊은이로서의 의무일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측면에서 젊은 날 다산의 어떤 고민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산이 어쨌든 성리학을 공부하고 조상숭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서학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서학이 바로 정약용의 평생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왜? 정조가 새로운 개혁을 꿈꾸는데 정조와 함께 개혁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다산이었죠. 또 그중에 한 명이 이가환이었고 그러니까 최재공, 이가환, 정약용 이 사람들이 남인의 어떤 핵심 멤버들이었고 이 남인이 정조와 함께 개혁을 꿈꿨던 이들이었는데 바로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제 노론 벽파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할 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학을 거리로 내세웠고 결국은 그 서학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종북인 거예요. 종북 좌파. 딱 좋으네요. 종북 좌파. 당시 서학은 무조건 종북 좌파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기호 남인의 실학자들이 실제 서학에 대한 책을 젊은 시절에 보기는 했지만 서학의 신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지막 한순간 조선시대 때 그 시기에 정조 때 양반으로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정약용의 셋째 형이었던 정약종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790년 이후에 다 배교했거든요. 이들은 거꾸로 정조와 함께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시로서는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조상숭배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3년씩 심효살이를 하는 사람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서학신자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종북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거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들입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네요. 그럼요. 지금이 거꾸로 과거 정조대 개혁이
망가뜨려지는 그 세력들이 오늘날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서 준동하고 있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당시의 청주교와 지금의 종북. 참 너무 잘 떨어지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산이 그런 그 종북 타이틀, 즉 서학 타이틀이란 이 오명으로다가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 물론 이때 이제 정조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때 스스로 당호를 이제 여유당이다 이렇게 지은 거죠. 이 추운 겨울에 살얼음판 이것을 걷는 것이 이제 여유거든요. 조심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러다가 끝내 정조가 죽게 된 거죠. 사실 그 사이에 또 이 정조하고 다산하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내용이긴 합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정조가 6월 1일 날, 6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1800년도 6월 1일 날 돌아가시기 28일 전에 다산한테 밀사를 보냅니다. 어떤 밀사를 보내느냐. 내가 6월 금음날, 6월 30일 날 너를 다시 조정으로 부를 테니까 조정으로 돌아올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밀사를 보내서 조정으로 돌아오라고 한 정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밀사를 기다리던 다산에게 조정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다산에게 돌아온 소식은 그 다음날 전하의 승하였던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산이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유배를 가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에 뭐 아시다시피 장기로 유배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다가 황사형 백서 사건 이후에 다시 잡혀와서 온갖 고문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정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위대한 인물 다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강진으로 가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18년씩이나. 그렇죠. 만약에 다산이 장기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포항이었던 장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위대한 저작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다산이 천재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산이 많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기본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책을 쓰고 논문을 쓸 때 그와 관련된 애초의 원사료라든가 다양한 책들이 없이 쓸 수 있겠습니까? 장기는 그것이 전혀 없던 곳이었죠. 물론 고향에서 갖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진에서 반나절 거리가 해남이죠. 해남에 바로 자기의 외갓집이 있었죠. 해남윤씨, 윤선도의 고택과 윤두서의 고택. 특히나 윤선도와 윤두서는 책을 광적으로 모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홍문관이나 규장각이나 이런 데보다 더 책이 많았다라고 하는 가까이에 도서관을 뒀네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둔 거예요. 아니 조선 최고의 도서관을 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책들을 빌려다가 보면서 다산이 이 책들을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절묘하네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하늘이 결국은 이제 다산의 표현대로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이제 씨앗이 되는 것이었는데 강진으로 유배 간 것이 처음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엄청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산이 이제 국가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역시 관리들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거죠. 경세유표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건 목민심서하고 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경세유표는 국가의 어떤 관직 체제 이런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관리들이 너무도 부정부패가 심해서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민심서에서 나왔던 내용이 더 한층 발전된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국가 체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국 것이죠. 나라는 망한다. 그렇죠. 그것은 어디서 관리들이 청렴하지 않은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청렴하지 않았던 그
관리들을 갖다가 청렴하게 만들고 국가 체제를 갖다가 새롭게 안정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통폐합들. 예. 지금도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가 며칠 전에 언론 보니까 군 인권을 위해서 군대가 쓰는 돈이 전체가 딱 1억이라고 하는군요. 1년에 병사 한 명당 150원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별들 그리고 수많은 영관급 장교들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 것들이죠. 골프장도 엄청납니다. 그럼요. 사단마다 다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무엇냐. 전시작전권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군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비품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다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산이 꿈꿨던 청렴의 나라, 청렴의 국가 이것이 오늘날 다시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순서 교수님한테 정약용에 대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귀양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는 신혼시절에 다홍치마를 보냅니다. 애틋하죠. 딸의 혼인 소식을 들은 다산은 아내가 보낸 그 빛바랜 다홍치마를 잘라 하피첩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줍니다. 내조도가 그려졌던 화첩이었죠. 오늘은 제가 이 화첩을 보며 쓴 시를 낭송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조서정. 저녁마다 천지가는 하루도 다름없이 절이 붉은데 보내온 다홍치마는 병색 완연하다는 당신을 보는 듯하오. 10년지기 호롱이 불빛을 돌려 두루마기를 비춰주지만 유배지란 파수 없어도 스스로 가슴에 금줄 친 곳이라 이 저녁에 집신 간발로 마제까지 달리지는 못하고 있어. 어둠이 개퍼를 디디며 걸음을 재촉하는 무렵 안추르고 앉아 다홍치마 마름질하려 보니 고운 시절은 퇴색했어도 첫 정을 선역 하늘에 걸어둔 건 아닌지 초목도 당신 초록 저고리가 그리워 봄마다 푸른 빛을 올리는 건 아닌지 천년도 불변인 양 태백성 혼자 빛을 뿌리고 있어. 당파 싸움의 완력은 태산도 뽑아버릴 듯 기세를 늦추지 않아 북두 칠성마저 중심을 빼앗기고 기울어진 형국이요. 북풍이 한서를 앞세워 강을 무두질하는 밤마다 잠 못 이룰 당신 베갯머리로 찬물이 쏟아질 것 같아. 북극성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마음만 걸어두고 무릎에 인두를 들이대듯 밤하늘을 지킨다오. 10년 세월에 하루쯤 걸을 만도 하건만은 여명의 기침한 하늘이 감색 얼굴로 초당초마를 들추는 시간, 언발로 올라오는 강진만 새벽 안개에 댄잎 서걱거리고 귀에서 내려왔을 바람은 전해줄 안부도 없는지 신갈나무만 흔들어 놓고 발시익은 백년사로 가버렸어. 칼바람이 다홍치마 노을빛을 개펄에 흩어버렸지만 첫정 두고 온 마제까지 파발을 띄우지는 못했을 거요. 딸아이 혼인 소식에 매화 한 폭 더했으니 뒤틈발이 아비 마음을 문갑에 두고 보라 해주오. 강진의 겨울은 서둘러 오고 초당의 봄은 기약조차 없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